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화가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입니다. 전립선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또 방광에 이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요로결석, 요실금, 성병, 포경수술 모두 좋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부모님께서 여러 또 질환이 있으시면 또 유전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 50대 중년 남성인데요. 아버지께서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저도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이 전립선암 유전이 됩니까? 네. 우리가 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전립선암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본인도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고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보는데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 자체가 변성이 일어나면 전립선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대개는 50대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배뇨곤란과 연관된 증상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장 쪽, 그러니까 전립선의 바깥쪽에서 요도가 가운데 있는 요도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함께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의사들이 비뇨기과에 가시게 되면은 전립선암 검사를 할 때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혹시 단단한 어떤 경결이 만져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초기 암 증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적극적인 정밀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눈에 띄게 전립선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피가 나온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립선 암이요? 전혀 그러면 증상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잘 못 느끼시고 있다가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올해 검진을 했는데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립선 쪽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그래서 그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그 다음 단계 검사를 한다든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발견될 수가 있고 본인은 잘 모른다 이럴 때는 아마 아버님이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면은 50대 이후에는 한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암 진단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 검사하고 같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소변 나오는 길 입구, 방광 바로 하부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전립선 크기도 보지만
전립선 내에 어떤 국소 병변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는 방법을 같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전립선 암이 뿜어내는 인자들이 혈액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PSA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가 4 이하인데 4에서 10 이상인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조직에 암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뭐 수치가 높다 그래서 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 전립선 크기가 그 50대 나이에 비해서보다도 훨씬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치가 의외로 염증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이런 것을 두고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 진단 검사가 뭐 어렵거나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예전에는 뭐 암하면 불치병이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예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이 지금 이 전립선 암이 어떻게 치료가 완치가 되는 상황인가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바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크기가 호두알 크기만 합니다. 뭐 20g 실제적으로 크기가 상당히 작은데 가운데 요도가 통과하면서 요도를 압박할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립선이 커지는 분들은 그런 증상들을 잘 못 느끼시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상은 잘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대부분은 바깥쪽에 단단한 피막으로 예를 들어서 호두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상당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무른 상태에서 내용물에 어떤 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대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증상 자체가 늦게 나타나고 알 수가 없으니까 방치했다. 그럴 경우에는 진행된 상태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된 암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소암, 조기에 진단이 된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만 드러내게 되면 완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암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립선 암까지 진행되기까지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립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단은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크시겠죠. 아무래도 내가 암이다 그러신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암 진단 받는 경우에 되게 놀라시지 않습니까? 뭐 가족 중에 아니면은 친지 중에 아는 사람 중에서 친구라든지 누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는 환자라고 보면은 환자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정상 생활을 하던 분이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예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치료와 실질적인 질환 치료를 동반해서 그 사람의 심리 치료도 하고 실질적으로 병의 진행을 막게 되는 경우에는 예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전립선 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9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그럼 정관 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라고 과거에 전립선 암 유발 인자 중에 정관 수술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전립선 음. 암하고 정관 수술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관 수술을 하면은 암이 생기냐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못지않게 또 아주 심하게 앓는 분들이 심하게 앓는다고 하는데 이 남성 갱년기 치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네, 남성 갱년기 그러면은 아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성 갱년기 그러면 폐경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50대 이후에 평상시와 다르게 뭐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36홀을 돌아도 체력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전반에만 9홀을 돌아도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남성 갱년기 그러면은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 중에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 것이 남성 갱년기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측정으로 해서 수치가 낮은 경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식욕 부진이라든지 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욕 저하라든지 네. 아니면 복부 비만에서 배가 평상시보다 근육 양이 떨어지면서 배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녁 때 수면 부족 증상이 있는다든지 또 하나 전립선하고 연관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야간 빈뇨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으로서 남성 갱년기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 갱년기는 뭐 50대 빠르면 뭐 40대 후반부터도 온다고 하는데 남성 갱년기는 보통 오는 축이 나이가 어떻게 네. 됩니까? 네, 뭐 일찍 나타나시는 분들은 50대 초반일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남성 호르몬 수치 검사를 했을 때 정상 범위를 2에서 8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 수치를 4라고 할 때 4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60대 이후 70대 되신 분들도 뭐 4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뭐 6이나 7, 8 이렇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개인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주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이라고 한다면은 50대 후반 정도에서 60대 초반 연령인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남성 갱년기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네. 보통 그러면은 이제 여성 갱년기는 뭐 손발 저림 증상도 있고 또 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많이 뭐 더웠다, 열이 많이 네. 난다고 하는데 여성 갱년기와는 남성 갱년기 어떤 차이가 좀 그 신체적으로 있을까요? 남성에 있어서의 갱년기 증상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많은 병원에 와서 혹시 내가 남성 갱년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일단 전립선과 연관된 증상, 뭐 배뇨곤란, 저장장애, 야간 빈뇨, 소변 줄기 약하다. 예전에도 정력의 상징 그러면은 오줌빨 그래서 소변 줄기가 세냐 약하냐 이거 가지고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런 오줌 줄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면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 있고요. 대부분은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 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갖고 있는 역할이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평상시에 이성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중년 이후에 남성 갱년기 때 그 가장 많이 표현하셨던 것들이 고개 숙인 남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발기력 떨어지면서 성욕 저하가 오니까 성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활력도가 떨어지시니까 네.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기피증이 있는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어떤 뭐 놀이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체력적인 저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꺼리게 되시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에 예. 따른 심리적 증상도 있겠나요? 같이 그러면? 나타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피라든지 아니면 네. 기억력 감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금방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물건을 어디다 두고 왔는데 못 찾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우리가 치매 쪽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치매 증상은 없으신데 가끔가다 이제 그 짧은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분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 또 과민성 급성 뭐 방광염도 좋고요. 또 여성들의 요실금, 또 요로 결석, 또 여성들의 여러 가지 비뇨기과 질환 좋습니다. 성병도 좋고요.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1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며칠 전부터 고추 끝이 따끔따끔 거린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추가 약간 빨갛게 부어있는데 아직 폭용 수술은 해주지 않았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성기 남성에 있어서는 음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귀두 포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보통 폭경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귀두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폭경 수술이다 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런 귀두 포피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배뇨에도 연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소변 보기가 싫어서 참는 경우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 전립선 약을 오랫동안 먹었고요. 네. 또 그 피검사를 한 결과 수치가 4가 넘어가가지고 네. 그 MRI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게 MRI 결과가 한 15% 내지 20% 정도 암 의심이 간다. 네,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조직 검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네. 있는데 뭐 한간에는 조직 검사가 그 직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네. 또 그 부작용이 크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다 이랬을 때 네.
뭐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 아무리 대범하고 의연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태어난지 하겠지만은 혼자서는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전립선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네. 그 후유증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선생님 나오시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하신 것은 검사를 MRI 촬영까지 하시고 의심 여부가 있다. 한 15에서 예. 20% 정도가 의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결국은 MRI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상 진단 기구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영상으로 뭐 사람을 판단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얼굴 형태를 뭐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라는 게 최종적인 진단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뭐 암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때 실질적으로 조직의 상태를 보고서 암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암 진단하기 위해서 그 조직 검사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시고 실제 모든 환자분들 암 의심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모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고 암의 그 검사에 대한 후유증, 뭐 직장을 통해서 검사하니까 혹시 다른 게 잘못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전처치라는 것을 하고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고요. 일단은 검사를 해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항문 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염증이나 이렇게 해서 전립선 염증 생기시면 열나실 수도 있고 배뇨 올라올 수도 있고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단 조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고 그 조직에서 뭐 암이 안 나올 수도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진단을 해서 암이 없습니다 하면은 일단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일단은 진단이 되셨을 경우에 그 뭐 몇 퍼센트 어디 부위에 어디 암 조직 세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표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암이 진행된 암인지 아니면은 국소암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국소암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만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암 치료가 완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대개는 전신 뭐 뼈 전이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뼈에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절이라든지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전립선 조직을 일단은 드러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부분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뭐든지 암 치료든 어떤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수술 받았더니 너무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좋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 좋다고 그러면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셔가지고 검사를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서 요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기 쪽 부분을 요도구를 통해 가지고 내시경을 삽입해서 요도를 절제하는 방법이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기구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로봇 수술이라고 또 합니다. 네, 로봇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전립선만 그러니까 복부 상처를 줄이고 전립선의 조직을 로봇을 통해 가지고 작은 상처를 통해서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회복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이 그 복부 절개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의사 선생님들의 술기도 많이 훈련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데에선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조직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뭐 전립선 내에만 국소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전립선만 제거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 전립선이 보통 제거가 되고 나면 요실금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요실금 증상도 재활 치료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지겠고요. 또 하나는 뭐 암 조직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다고 했을 때 불안감보다는 제거하고 나서 완치가 됐습니다 했을 때 심리적으로 더 위로가 되시고 생활에도 자신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단추인 전립선 조직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손 수술하고 아까 말씀하신 로봇 수술하고 네, 그 뭐 한간에서는 로봇 수술이 요새는 더 정밀하고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네, 네, 이게 비용 문제는 그 로봇 수술이 굉장히 비싸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보험 적용되는 부분 과거에는 보험 적용이 전혀 안 돼가지고 되는데 요즘에는 아마 뭐 실손보험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그럼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네. 대충 얼마 든다 이런 것까지는 예, 어렵습니다. 제가 그리고 직접 지금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은 행정 업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는 뭐 비용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술하는 것보다는 로봇 수술의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게 돼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의료보험도 안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보험 적용이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물론 이것도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수술 후에 성공률은 대충 어떤가 싶어요. 되게 이제 전립선 조직만 떼어내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100% 성공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립선 조직은 방광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국소암인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만 제거가 되게 되면 뭐 100% 완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이암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 조직을 벗어나서 타 장기에 전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치료가 잘 된다 하면은 100% 치료가 잘 되신 거고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반대로 100% 치료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확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명이라는 게 지금 내가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앞으로 향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암 치료라는 것은 지금 치료를 당장 조기암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100세 이상 사시는데 치료를 안 했을 때 지금 나이보다 뭐 5년, 10년만 산다고 하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수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고추 따끔거리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죠. 요거. 네. 보통 우리가 초등학생들 뭐 포경 수술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기두 포피 덮여 있는 포피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감을 미리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 이제 예방 목적으로 포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단은 아이하고 협조가 안 되고 또 수술 시기로는 좀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항생제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좋아지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감기 앓았다고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듯이 뭐 편도선 수술을 뭐 당장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과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과를 지켜보면은 치료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포경 수술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에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어느 정도 시기에 해주는 것이 가장 요즘도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개인 편차는 좀 있지만 네. 발육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아이들의 성장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아마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받지 않는 시기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포경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시간이 있을 때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5, 6학년 지나면은 언제든지 포경 수술은 가능하고 아이들도 협조가 잘 되고 발육 상태로 봤을 때도 수술에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포경 수술하면 네. 아이들이 많이 창피해하고 뭐 부끄러워하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반응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당당하게 와서 수술해 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뭐 상대적이니까 나 수술 안 할래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그동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포경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뭐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